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번 소각시 부피 감소율과 소각제 밀도 계산식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부피 감소율과 소각제 밀도 계산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숙지를 잘 해서 꼭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소각을 합니다. 폐기물을 소각을 하게 되면 부피가 어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각 같은 경우에서도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중간 처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처분 과정에서 부피를 줄이는 것, 다시 말해서 감량화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따라서 소각을 하기 전에 자, 우리가 V1이라는 값은 V1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소각하기 전에 부피를 먼저 측정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V2라는 것은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각 후에 부피를 우리가 V2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피 감소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1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에요. 자, 왜 이 식이 나왔느냐면 감소된 부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소된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죠? 소각하기 전에 값에서 소각한 후를 빼면 우리가 감소된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V1 V2가 감소된 부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 감소율은 퍼센트로 나타내거든요. 지금 감소된 부피 V1 V2가 처음의 부피에 비해서 얼마의 값을 가지라는 거죠? 처음의 값이 V1이에요. 곱하기 100.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값은 이렇게 한번 적고 이렇게 한번 적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V1 나누기 V1 마이너스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1 마이너스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 식을 정리한 게 이 값이 부피 감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우리가 식이 나왔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려고 하면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1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밀도가 600kg/m의 삼성인 도시형 쓰레기 200톤을 소각한 결과 밀도가 1000kg/m의 삼성인 소각제 60톤이 되었다면 소각 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부피 감소율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1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소각전이니까 소각전의 밀도가 600kg/m의 삼성 200톤 이 값이 V1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소각 후 밀도가 1000kg/m의 삼성의 소각제 60톤 이 값이 V2예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톤이라는 단위가 나와 있거든요. 톤. 이 톤을 뭘로 고쳐야 돼요? 미터의 삼성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죠? 밀도예요. 자, 따라서 첫 번째 밀도 kg/m의 삼성을 톤으로 바꿔요. 그러면 kg/m의 삼성을 톤/m의 삼성으로 바꿔요. 그럼 뭐가 바뀌었죠? kg이 톤이 됐어요. kg과 톤은 얼마 차이? 10의 3성 차이. 그럼 kg을 톤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게 되면 톤이 되는 거죠. 따라서 600kg/m의 삼성은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0.6톤 퍼미터의 삼성이 돼. 그죠? 자, 그리고 1000kg/m의 삼성은 1톤 퍼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톤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미터의 삼성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러면 폐기물의 양 톤 곱하기 밀도가 톤 퍼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밀도를 톤 퍼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를 가지는 밀도를 폐기물의 양에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미터의 삼성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V1은 지금 여러분들이 V1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V1은 지금 200톤 나누기
0.6 톤퍼 미터의 삼성. V2는 자 60톤 나누기 1톤/, 미터의 삼성. 자, 그래서 V1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333.33 미터의 삼성. V2는 60 미터의 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V1 자리에 333.33, V2 자리에 60을 대입하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을 때는 지금 밀도가 kg/m의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의 양을, 톤을 kg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도의 질량 단위로 통일을 하든 쓰레기의 질량 단위로 통일을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밀도를 톤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 풀이처럼 쓰레기 양을 밀도의 단위와 동일한 kg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이렇게 풀이처럼 풀으시면 돼요. 둘 다 동일한 풀이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풀이 방법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각제의 밀도 계산식입니다. 자, 소각제의 밀도를 계산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일단 폐기물의 밀도가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폐기물의 밀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죠. 뭐를 계산해요? 소각제의 밀도를 계산해요. 소각제. 자, 소각제가 뭐죠? 소각 후에 남은 재를 뜻하죠. 그러면 폐기물은 우리가 소각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소각제는 폐기물 소각 대상을 소각하고 나서 남아있는 찌꺼기. 그래서 폐기물의 밀도가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지느냐면 질량 감소율과 부피 감소율 두 개가 주어져요. 그래서 폐기물의 밀도와 질량 감소율 그리고 부피 감소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계산하냐면 소각제의 밀도를 계산해요. 이 내용은 반드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왜? 조건 자체가 단위를 환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의 밀도, 질량 감소율. 여기서 질량 감소율은 소각 후에 폐기물의 질량 감소율. 그리고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소각 후에 폐기물의 부피 감소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6번. 밀도가 800kg/m의 삼성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에서 질량 감소율은 85%이고 부피 감소율은 90%였을 경우에 이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제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소각제의 밀도는 폐기물, 소각 전의 대상이 폐기물이잖아.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100- 소각 후에 질량 감소율 나누기 100- 소각 후에 부피 감소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폐기물의 밀도가 얼마였느냐 하면 폐기물의 밀도가 800, 지금 여기서 폐기물의 밀도가 800kg/m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질량 감소분이 85%, 질량 감소분이 85%. 자, 그리고 부피 감소율이 90%, 부피 감소율이 90%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1200kg/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각제의 밀도를 계산하는 조건에서 폐기물, 소각 전의 폐기물과 소각 후의 질량 감소율, 소각 후의 부피 감소율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소각제의 밀도를 계산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100- 질량 감소분에서 100- 부피 감소율을 나눠준 다음에 곱해 주시면 된다는 거 꼭 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재의 밀도 계산식입니다. 자, 우리가 재의 밀도 계산식이라는 것은 재라는 것은 폐기물이 타고 남은 찌꺼기를 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의 밀도는 여기서 단위를 한번 보세요. 재의 밀도의 단위를 보면 톤/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이 톤이라는 것은 뭐죠? 질량 또는 중량.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은 용적 또는 체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타냈을 때 지금 중량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각 후에 남아있는 재죠, 재. 그래서 재의 중량에서 재의 용적을 나눠주면 톤/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재의 중량은 어떻게 하느냐면 쓰레기를
소각을 해요. 하루에 100톤을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각한 쓰레기의 20%가 여기 남은 재는 소각한 쓰레기의 20%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재의 중량이라는 것은 100톤 중에서 몇 퍼센트? 20%. 그래서 100톤 곱하기 0.1을 하는 거예요. 나누기 재의 용적이 15m의 삼성이에요. 15m의 삼성. 따라서 1.33톤/m의 삼성이죠.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위만 잘 이해를 하면 주어지는 단서를 이용해서 단위를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16번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다는 거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에 보시면 열분해 및 부대 설비 및 연소 역량 인자. 첫 번째, 열분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비교를 하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소각을 배웠어요. 그래서 소각하는 장소를 소각로, 그죠? 그래서 소각과 소각로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지금 열분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분해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각이 있고 열분해가 있어요. 자, 소각은 산소, 다시 말해서 공기를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태우는 걸 소각이라 하는 거거든요.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 다시 말해서 공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태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열을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열을 분해를. 그래서 소각이라는 것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소가 되면서 소각이 되면서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 발생된 열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열을 발생시키는 아니고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분해라는 것은 연료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소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각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산소를 이용하면 소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를 회수할 수가 없어요. 연료는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주로 수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연료를 회수하는데 연료는 어떤 종류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이 중에 제일 양질의 연료는 뭐예요? 기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분을 했을 때 온도가 낮은 상태, 보통 우리가 100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도씨 이하를 저온 열분해, 1000도씨 이상을 고온 열분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연료라는 양질의 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온 열분해를 해야 되고, 반면에 우리가 고체나 액체의 연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저온 열분해를 하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열분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폐기물을 여기서는 소각이라는 말씀 안 돼요. 산소가 있는 상태나 부족한 상태. 그래서 무산소 상태는 산소가 없는 거, 산소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산소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온으로 또는 저온으로 가열을 해서 가스의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온, 그리고 액체나 고체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온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열분해 공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열분해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법과 고온법, 다시 말해서 저온 열분해와 고온 열분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온이라는 것은 1000도를 기준을 했을 때 1000도보다 낮은, 그리고 고온은 1000도보다 높은, 따라서 저온이라고 하면 500에서 900도씨, 고온이라고 하면 1100에서 1500도씨.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잡았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도를 기준해서 1000도 이하에서 열분해 시키는 것은 저온 열분해, 1000도씨 이상에서 열분해 시키는 것은 고온 열분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온 열분해에서 1700도씨까지 온도를 올리면 생산되는 모든 재는 슬래그로 배출된다고 그랬어요. 그 슬래그라는 것은 뭐냐면 재가 우리가 녹아서 굳어진 걸 슬래그라고 해요. 그리고 고온의 열분해에서는 가스 상태의 연료가 많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열분에는 주로 가스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가스가 뭐가 되는 게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온 열분해를 해야 되고, 반면에 저온 열분해를 하게 되면 고체와 액체 연료가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열분의 온도에 따른 가스의 구성비가 좌우되는데 고온이 될수록 CO2의 함량과 수소의 함량을 여러분들 시험에서 묻게 되거든요. 자, 수소라는 것은 H2입니다. CO2는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러면 고온이 될수록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죠? 기체 연료. 근데 CO2는 연료예요, 연료 아니에요? 연료가 아니에요. 왜? CO2는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연 물질이에요. 불연성 물질이니까 많이 생산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반면에 H2라는 수소는 기체 상태죠. 그리고 가연 성분이에요. 탈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기체 연료인 수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따라서 CO2의 함량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감소하고 수소의 함량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게 열분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열분해에 따라서 고온 열분해를 시키게 되면 CO2라는 이산화탄소는 감소, 수소라는 H2는 증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6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분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연료의 성질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운전온도, 가열속도, 폐기물의 성질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연소가 고도의 발열 반응에 비해서 열분해는 고도의 허열 반응이다. 그래서 연소가 뭐냐 하면 소각이에요, 소각. 연소와 소각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나 소각은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가, 발생된 열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반면에 열분해라고 하면 흡열 반응으로서 연료를 생산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때 생산된 연료는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고온 열분해는 주로 기체, 저온 열분해는 고체와 액체 연료가 주로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8번 폐기물을 산소의 공급 없이 가열하고 가스, 액체, 고체의 3성분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열분해에서 생성되는 액체 물질은, 다시 말해서 액체 연료는 아세트산, 아세톤, 메탄올, 오일, 타르, 방향성 물질 등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열분해 장치는, 자, 이렇게 열분해를 한 장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상, 유동상, 부유 상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열분해를 시키는 고정상, 그 다음에 유동상, 그리고 부유 상태, 세 가지의 열분해 장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폐기물의 열분해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그러면 고온 열분해에서는 가스 상태의 연료가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열분해는 흡열 반응입니다. 소각이나 연소는 발열 반응. 자, 그리고 고온 열분해는 기체 상태의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저온 열분해는 고체나 액체 상태의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가번에 고온 열분해라고 그랬으니까 가스 상태의 연료, 다시 말해서 기체 연료를 주로 생산하죠. 자, 그리고 열분해 장치는 고정상, 유동상, 부유 상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열분해 온도에 따라서 가스의 구성비가 좌우되는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여기서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온 열분해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자, 고온 열분해를 시켰을 때 CO2라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라는 H2. 여기서 연료는 어떤 게 연료죠? CO2가 연료가 아니고 수소, H2가 연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온 열분해에서는 기체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이니까 수소의 함량은 어때야 되죠? 증가. CO2의 함량은 감소. 반드시 CO2와 수소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데 연료는 증가, 불연 물질은 감소. 그래서 CO2는 감소, 연료인 수소는 증가. 꼭 정리를 해놓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열분해의 생성물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분해를 시켰을 때 고온열분해와 저온열분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고온열분해는 1000도씨 이상, 저온열분해는 1000도씨 이하. 그러면 고온열분해를 했을 때 발생되는 기체상 물질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수소라는 H2, 메탄, 일산화탄소 등이 있어요. 반면에 저온열분해에서 발생되는 액체상이나 고체상 물질은 액체상은 아세톤, 메탄올, 오일, 고체상은 탄화물, 불활성 물질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열분해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 필탑행에서도 출제율이 아주 높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열분해하고 소각을 계속 비교를 했으니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서는 열분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각 처리에 비해서 열분해가 가지는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파트가 됩니다. 자, 먼저 열분해가 소각 처리에 가지는 장점입니다. 열분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분해의 장점인데 소각과 비교하는 거죠. 자, 먼저 1번. 황이나 중금속이 회분 속에 고정되는 비율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 소각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회분이라는 재가 있으면 황이나 중금속은 회분 속에 고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회분 속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분 속에 고정되어 있는 비율이 큰 게 열분해. 자, 그리고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한 연료를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료를 회수하는 과정이 열분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돼요. 왜 그러냐면 소각이나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이용하죠? 산소를 이용해요. 산소를 이용하니까 산화성 분위기가 유지되고, 반면에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죠. 주로 무산소 상태니까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면 산화성, 산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원성. 따라서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삼각크롬이라는 게 플러스 3, 육각크롬이라는 게 플러스 6. 그럼 여기에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플러스 3이 아니고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3가라는 것은 총크롬이라고 그래요. 또는 삼각크롬.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수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크롬이 되는 거죠. 반면에 육각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독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삼각크롬으로 존재하는 게 좋을까요? 육각크롬으로 존재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로 봤을 때는 그렇죠. 삼각크롬. 그래서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장점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산화성 분위기가 유지된다 그러면 산화제가 있으면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순식간에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배기가스량이 적어요. 배기가스량이 적고 배기가스량이 적기 때문에 장치가 대형이 아니고 소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처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온이라는 자체는 소각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는 소리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어때요?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적게 배출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환원 분위기로 효과적인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열분해를 하게 되면 에너지 회수 과정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분해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면 기체 연료가 지속적으로 회수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를 위한 열분해 처리 공법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소각 처리에 비해서 배기량이 적다. 자, 소각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태우는 거예요. 연소하는 거죠. 그럼 연소하면 많은 폐기물을 연소를 하기 때문에 배기가스량이 어때요? 배기가스량이 많이 배출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많은 폐기물을 완전히 태우려고 하면 완전 연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연소 온도도 떼야 돼요. 연소 온도도 높아야 돼요. 그럼 연소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은 어때야 되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도 많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소각 처리에 비해서 배기가스량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각 처리에 비해서 우리가 그 소각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황이나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폐기물이니까. 그래서 태우게 되면 황산화물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열분해 공정이라는 것은 태우는 공정이 아니잖아요. 분해하는 공정이에요. 근데 회분이라는 고체상 물질이 발생했을 때 분해를 시키게 되면 황분이나 중금속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분 속에 고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회분 속에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분 속에 고정되는 비율이 적다가 아니고 어때요? 높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답은 소각 처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분해라는 공정에 고온 열분해는 온도가 높지만은 소각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다는 소리는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어떻다는 소리죠?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고 온도가 낮게 되면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서는 질소산화물의 저감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NOx의 발생을 보면 완전연소시거든요. 자, 완전연소시는 고온연소, 그리고 과잉공기연소.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연소가 일어나요.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감법을 찾으면 NOx의 저감 방법, 그럼 얘를 반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고온연소 대신에 저온연소, 그리고 공기를 많이 넣어주는 것 대신에 적게 저과잉공기 연소. 이 외에도 2단 연소, 그리고 배기가스 재순환,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방법들도 전부 다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가장 핵심은 저온연소와 공기를 적게 넣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질소산화물이 어떤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면 그걸 반대로 나타내면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숙지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답은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므로. 왜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죠? 열분해 공정은 산소나 공기를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무산소 상태이기 때문에 환원성. 반면에 소각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산화성. 따라서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니까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산화제가 있어야 돼요. 그 산화제가 우리 공정시험법에서 배운 것처럼 KMNO4나는 과망간산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산화제가 있다는 소리는 산소가 풍부한 조건에서 산화제를 투입을 해서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죠?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분해 공정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 열분해 공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각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암기하는 내용이 적어도 맞출 수 있겠지만은 실기에서도 출제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필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소각과 열분해를 비교를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이 실기 필답형에서 이론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실기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해요. 문제만 주관식으로 출제하느냐 객관식으로 출제하느냐 그 차이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기 내용을 공통이라고 하면 필기와 실기 내용이 공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공부하면서 같이 실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내용 자체를 좀 많이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용을 많이 암기하면 필기에서 나오는 객관식의 답을 찾는 것도 어떨까요? 쉬워지겠죠. 대충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은 실기에서도 중요한 파트니까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겠어. 그래서 확실하게 숙지를 해놓으면 필기시험에서는 거의 다 맞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기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한번 숙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기 공부를 했을 때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머리에도 쉽게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들은 필기 실기를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